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고립된다는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도 저도 그런 영화를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립되어 있는 그냥 상황이었고, 뭐 모르는 신비로운 바이러스를 걸리면서 며칠 안에 죽을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시게 되면 그런 행동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런 출발점에서 영화를 찍게 됐는데 그냥 제 일상을 그때 당시에도 이미 조금씩 기록하게 됐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머니 게임하고 리토 보시고 나서 이미 팬분들께 계시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인스타에 뭐 종종 뭐 영상하고 사진을 조금씩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형태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해서 한번 올려보고 혼자서 막 다니다가 막 찍었는데 안 찍고 있으면 계속 강박적으로 이상한 생각하게 되니까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찍고 그리고 이 와중에 오디션이 들어왔었고 이런 형태에서 그 오디션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다른 캐릭터를 탄생시켰고 제가 계속 위안을 받았던 그 설치미술 작품 크리스 버던 작가님의 그 설치미술이 그 뮤지엄에 가서 민드랍에 가서 뮤지엄에 가서 항상 위로를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방향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뒤돌아보게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좀 더 유머러스하게 시니컬한 저의 자아가 저를 비난하면서 진지한 자를 앉혀놓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영상물을 만들게 됐는데 저는 사실 긴 촬영 끝에 그때는 뭐 2주, 3주밖에 촬영은 안 했지만 4월 중순 초인가 초중에 다시 귀국했었고요. 작년에 10월 달까지 요거를 다 그냥 외장 하드에다가 옮겼고 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냥 좀 끔찍하기도 하고 과연 시나리오 없이도 계속 미친 듯이 찍었는데 제 상상 속에서 그 상상 안에서 계속 만들어낸 감성의 기승전결이잖아요. 이거 뭐 일반 내러티브의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냥 에세이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편집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데서 갔는데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근데 저 그럼 이게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그 1인 2역을 해가면서 네. 스스로 분신과의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유태오라는 사람이 자기를 나중에 과거의 유태오, 나는 과거다 이렇게 네.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두 명의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할 때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본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왜 과거와 현재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멜랑콜리한 감정을 갖고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제 배경도 그렇고 그 배경 때문에 무엇을 소통했을 때 뭔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오해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보니 엄청 공허했었고 이제 우울증을 갖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소화시켰지만 그래서 저한테 멜랑콜리한 감정이 대부분 사람들이 평균의 감정이 이거면 멜랑콜리가 조금 떨어져서 오늘 멜랑콜리하다 이거잖아요. 제 평생의 감정이 이 밑에 살다가 멜랑콜리하면 조금 긍정적인 감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상태가 너무 고마웠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렸을 때.
하다가 보니 최근에 제가 네토 캐스팅 됐었던 해가 2017년이죠. 17년에 5월 달에 캐스팅 됐는데 저한테 2월, 3월, 4월 달에 엄청난 큰 변화의 과정이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때 그래서 상담도 받았었고 많은 대화도 나눴었고 배우자랑도 같이 그때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뭐 그런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뭐 가정교육 안에서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안 좋은 감정적인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서 더 좋지 않겠나, 조금 더 풍부하게 살지를 못하겠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길을 시작했을 때 이제 시작한 이유가 내가 나의 심리를 탐구해야 된 이유가 사실 제가 제 연기를 보면서 왜 연기를 이렇게 못하지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2017, 6년 전의 작품들을 보면 제가 저를 스스로 보면서 왜 그 패턴에서 못 나오고 왜 내가 더 진솔적인 그 캐릭터의 형태를 감정적으로 표현이 안 되지? 그런 고민부터 시작했던 그런 롤러코스터 라이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뭐 행동을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살짝 위축되어 있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서만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지? 이런 상황들도 생각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지난 3, 4년간 겪었던 거를 그 중간에 씬에서 제가 제 그림자랑 얘기하는 거에 그 고민과 결과의 끝에 나왔었던 저의 생각들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넣어버렸고 그런 형태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 씬에다가 그냥 안락하게 짧게 그냥 집어넣은 거죠. 네. 이 영화는 그러면 보면 2019년 초에 그 엔트워프에 그 갇히신 배우 감독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2020년도요. 2020년에 네. 근데 그 앞뒤로 펼쳐진 감독님의 전 배우이자 감독님이신 유태호 씨의 전 삶의 과정 안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이디로 현재 태호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께서 그 그림자 장면을 또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과거와 미래는 좋아하지 않아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현재가 좋아, 현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는 별로 두려운 걸 덜 느끼시냐 그런 과거나 미래에 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두렵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좀 즐기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순간순간 두려울 때는 있죠. 그렇다고 제 행동 그리고 제 지금의 반응에 관한 성실함을 하려고 해요. 스스로 성실하게 살자. 네. 누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누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치의 망설임이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계시는 뭐 파트너인가, 뭐 가족 관계인가, 뭐 동생, 형, 언니, 누나 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타인한테도 피해를 안 준다는 게 사실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했죠? 제가 갑자기 질문이 뭐였었죠? 제가 까먹었어요. 그때 현재 태호가 나는 과거와 미래는 두려워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저의 어떤 리액션 안에서 아니면 어떤 지금 이 환경에서 그냥 저를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게 되게 무서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어떤 가면 없이 그냥 저를 그냥 소통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이 순간에 그냥 성실하게 살고 싶고 그냥 그거 다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될 때 혼자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저녁에 자다가 보면 짜증이 나요. 왜 더 솔직하지 못했지? 진짜다. 네, 왜 나를 소통하지 못했죠?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어요. 이분 너무 아롱사태오라는 아롱사태? 아롱사태 고기에다가 네. 새우를 네네네. 아롱사태. 제가 아롱사태로 항상 굴라시를 만드는데. 다 듣으시군요, 이게. 아롱. 이런 유머를 좋아하시는 음식과 관련된 유머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롱사태오님께서 이분은 그 태오를 신태오, 새로운 태오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엔트워프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던 그 과거의 태오, 신태오가 서울에선 찾을 수 없다 이런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신태오는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요? 어떤 글쎄요, 저는 그 어떤 조건에서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제가 분해돼서 그렇게 탄생한 건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림이 꼭꼭꼭 베를린의 천사의 시의 영화를 제가 오마주를 주려고 해서 그게 천사이다가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이제 신이라는 요소, 그래서 뭐 그 방울토마토도 그런 식으로 신비롭게 훅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신비성, 신이라는 게 영어로 하자면 spirit, 뭔가 이렇게 같이 제 주변에 같이 이렇게 맴돌고 영적인 어떤 존재감이 맴돌면서 나랑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제 얘기하지만 할 수 있죠. 그게. 아롱사태오 좋아하시죠? 네. 저기 아롱사태오 아, 네. 플랫 가득 만드셨네. 감사합니다. 잘 보컬입니다. 잘 맞추네요. 그리고 여기서 안 그래도 그 방울토마토랑 바나나 네. 그 장면에 대해서 네. 약간 되게 궁금증을 남기는 연출이니까 네.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런 연출 의도가 있었다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 과거와 지금의 태호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형식이 재밌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되게 와서 무슨 예를 들면 요정처럼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갈등 관계를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서 그 과거의 태호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지금의 태호가 그때를 기억하기로 나레이션에 내가 처음에 나타나서 날 괴롭히고 네. 괴롭힌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과거로 나타나서 계속 말을 걸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내 꿈과 미래를 묻더니 사라졌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약간 친하거나 뭐 약간 무슨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갈등 관계에 놓인 것처럼 네. 그 관계를 설정하시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네. 그 갈등 관계, 약간 처음에는 더군다나 좀 현재의 태호가 과거의 태호를 좀 밀쳐내고 싶어하는 식으로 네. 굴다가 또 나중엔 그래도 그리워하게 되는 요 관계, 그 변화를 어떤 식으로 구상하게 되시나요? 사실 우리를 제일 많은 비판하는 상대가 제일 솔직한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필요하다고 항상 느껴져요. 저한테 제일 무서운 비평론가가 니키거든요. 네, 제일 솔직한. 그래서 그때는 괴롭지만 없을 때는 필요성이 느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분량을 찍었을 때 그 외로움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외로움과 그 고립된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사회생활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다 해소돼 버리니까 다시 제가 저를 객관화시켜서 정말 솔직한 제 말을 뒤찾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나중에 심지어 청룡영화상도 받았는데, 그런데 또 받았다는 그 자체가 진짜로
그냥 시나리오 썼을 때 그냥 일반 시나리오보다 너무나 재밌는 기승전결이잖아요. 이 영화 구도로 생각하자면. 진짜 예상 못했던. 네, 갑자기.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내가 잘 되는 나를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무엇인가 하면서 마지막 씬을 만들게 된 거죠. 진짜 나. 네, 네. 사실 이 질문이 참 저한테 되게 힘든 질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벨기에에서 있었을 때 만에 하나 요거를 그냥 지금까지 찍어왔던 것을 놔두자면 그러면 편집 기술로 마지막에 한국에 도착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냥 검은 그림자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코트를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실 그 신태호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다른 태호가 아직 벨기에 누워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는 설정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김영하 감독님이시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는 태호가 그 옷을 벗고 이제 유태호로 다시 활동하는 그 신태호가 이제 지금 여기 앉아있는 태호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만들고. 이게 무슨 SM을? 네네.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내가 나를 한번 극복해서 내 과거를 털어냈다라는 걸 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냥 씬만 하나 추가하면 그리고 편집 조금 뒤죽박죽 하고 나서 그런데 니키가 이게 상업적이지 않다고 지금 말씀. 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요소로 제가 또 옮겼죠. 예. 개인적으로 좀 자극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압류. 네, 자극적. 제가 GB 때마다 다른 비하인드를 그리고 다른 고민을 풀기를 위해서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GB마다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솔직한 제 고민 중 하나였었어요. 근데 결말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하셨어요. 네, 결말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그 다른 캐릭터가 그냥 빌려왔었던 이 영화 진행에 빌려왔었던 요소니까 실제 나의 그 환상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좀 변태적이죠.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에요? 뭐 어떻습니까? 영화라는 그 자유 안에서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니키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하리보 대장이라는 아이디로 네. 계신 분은 이거 되게 좋은 약간 감동적인 감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코비드가 터질 무렵 20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렵 했던 방언이 그 20이란 나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 코로나의 영향인지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런 분께서 이 영화를 보고 뜻밖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근데 그만큼 배우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방황, 혼란 같은 걸 솔직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야 누굴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사실 이번 과정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전에는 그냥 말로만 해왔던 봉준호 감독님도 무대에 쓰셔서 마틴 스코세지 했던 말이 제일 개인적인 얘기해야 제일 상업적이고 제일 공감성을 자극시킨다는 말이 지금 경험해보니까 뭔지 알겠는데 너무나 무서운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왜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말을 이런 식으로 발표하려고 만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나를 기록을 해두고 혹시나 죽으면 니키한테 피해가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진짜 혼자서 그렇게 있으면서 코로나가 걸리면 어떨까라는 걸 본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솔직해지니까 뭔가 통해나 봐요. 네. 기술하는 힘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되게 재밌는 귀여운 질문이 있네요. 화이팅하는 무지님께서 하리보 챌린지 하면서 하리보 몇 봉지 쓰셨습니까? 8봉지요. 조그만 거. 아니 그 일반 사이즈 봉지요.
일반 사이즈. 근데 그 일반 사이즈가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사이즈보다 조금 커요. 유럽의 사이즈들이. 네. 근데 어쨌든 뭐 16유로? 네. 엑스트라 비용의 16유로. 엑스트라들에게 쓰는 비용이. 그러면 저 이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배우님이 항상 꼭 벨기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보면 배우님 주변에 꽃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공간이든 그 장면에 꽃이 잡혀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요. 꽃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거 다 하죠. 사실 뭐 제가 출연하는 전참시 전에 찍었던 영화라서 그때 그런 것도 공개도 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냥 제 솔직한 얘기를 담아서 항상 해외 작품 하거나 어디 호텔에 다니면 일단은 꽃을 하나 사서 그 호텔 방에다가 갖다 놔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되게 기분 차이가 있잖아요. 아침에. 네. 항상 그래요.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곳에 같은 거를 항상 있어요. 네. 뉴욕은 뭐 델리라고 뭐 편의점 같은 데 있고, 벨기에는 그때 알디라는 슈퍼가 있는데 독일에서 들어온 알디 슈퍼 그 체인이에요. 거기서 사고. 여기 어떤 분은 떼오라는 분께서 네. 꽃을 드시는 장면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맞다. 그 꽃은 혹시 비상식량이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비상식량이라는 단어 몰라요. 위기가 닥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먹으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단순히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단편 영화 찍었을 때 집시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집시의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 됐었던 두 작품들이 찰리 채플린의 더 킷이었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흑백 NYU 학생이었었던 마틴 스코세이지의 단편 영화가 있어요. 학생 시절에. 네, 그래서 그 두 작품을 합쳐서 만든 캐릭터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그 단편을 찍었는데 그 안에서 살짝 그런 트램프, 그러니까 M9에서 마케팅 했을 때도 살짝 그런 요소를 넣었었잖아요. 살짝 그런 로맨틱한 방면자. 그러니까 그게 그 트램프 캐릭터, 채플린 캐릭터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 캐릭터들이 쭉 와 있는데 그런데 채플린이 꽃을 먹거든요. 네. 커피에다가 후추를 치고 이렇게 먹고. 맞아. 그래서 제가 그게 이상하게 제 무의식에 남아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이상한 상황에 있으면 그냥 꽃을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요새 고급 식당도 가면 꽃장치로 샐러드 위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사실 꽃은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중경 살리면서도 파인애플 캔에 그냥 막 30개를 먹으면서 막 이것저것 찍어 먹고 막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요소였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저는 재밌는데요. 그래요? 네. 여기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찰리 채플린이나 찰리 채플린이 만들었던 그 특유의 캐릭터 같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분께서 소다님께서 그 과거의 신태호가 되게 자기만의 룩이 있잖아요. 반지, 안경, 모자 이렇게 항상 그걸 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냐, 의미가 있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머니게임 찍고 나서 남아 있었던 요소가 반지 이렇게 두 개였었거든요. 그게 유진한 캐릭터에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니까 요거를 뺄 때 덜게 벗겨져 있는 느낌이라서 좀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 느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고 모자는 이제 겨울에 넘어가니까 추워서 사가지고 있었던 거고 어떤 팬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로수길 자라 매점에서 팔았던 모자였어요. 네네네. 왜 잘 다른 매점에서 또 없어요. 왜냐면 그치. 그 한국 본점에서 여기서 이쪽 시장은 이 스타일, 저쪽 시장은 저 스타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맞아. 명동에 없더라고요. 가로수길 취향. 네, 근데 더 이상 없죠. 그때 이제 작년 겨울 모자였으니까. 네. 없죠. 그리고 그 안경은 그때 제가 좋아했었던 안경이었었고 지금은 시력이 다시 좋아져서 안경 쓸 때 다시 안 보여요. 되게 신기해요. 그때 시력이 살짝 나빠졌었는데 그 도수가 안 맞아요. 네, 그 도수가 더 이상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면역력이 떨어졌단 말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네,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여행할 때 입었던 옷들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집에서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입고 있으니까 또 비주얼 시각적인 차별성을 만들어주려고 해서 네, 집에서 그 옷을 입고 그 리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티셔츠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둘을 딱 보여주는 또 다른 네네네. 보여주는 네. 것처럼. 네. 근데 저는 뭔가 아까 찰리 채플린 얘기해주셔서 그런가 네. 그 과거 태워 복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채플린의 복장을 그 본인만의 해석으로 한 현대적인 어떤 각색 같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제가 좀 그런 방랑자의 정신없는 집시적인 그러니까 집시 생각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그 스페니시 집시 쪽에 아니고 그리고 인도 집시 쪽도 아니고 제가 집시 말하면 살짝 동유럽적인 집시에 그러니까 항상 양복을 차려입는데 뭔가 살짝 뭔가 좀 낡고 좀 빈티지하고 좀 뭔가 모자라 보이는 그런데 그런 자기 상황에 대해서 아무나 이렇게 스스로 뭔가 부끄러움을 안 느껴서 그 정신 없고 살짝 어지러워 보이는 게 심지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뭐 그런 거를 좋아해요 저는. 네. 살짝 그냥 피에로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정서가. 글쎄요, 뭐 굳이 카테고리에다가 넣으면 보헤미안으로도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냥 피에로인데 단지 빨간 코와 분장은 안 했을 뿐이죠. 네. 근데 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 감독님이 예. 이 영화를 그 엔트워프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찍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로는 되게 바빠지셨고 진짜 상황이 180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다큐멘터리고 처음부터 내가 그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찍을 건지 언제 마무리할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말을 어떻게 낼 건지 그리고 그 상황이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 놓일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이런 식의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런 결말로 가야겠다. 이게 그려지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제가 니키랑 그리고 N9 주희 이사님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진짜 올해 3월에 N9 그 테라스에서 앉아서 같이 회의하면서 생각해낸 거예요. 네, 총영영화상까지 받았고 그 이후에 중간 부분을 어떻게 채우면서 진짜 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같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예요. 사실 제일 늦게 제일 마지막으로 찍었던 씬이 산에 갔다 왔었던 씬이에요. 그게 제일 4월 11일 날에 찍었어요. 여기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실시간으로 제 생일날이었어요. 4월 11일 날. 근데 생일날 이거 지금 찍고 이거 빨리 편집본을 넘기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비는 날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갔다 와야 되겠다. 혼자 관악산 갔다 오고.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쓰이는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음악 얘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음악인 것 같다. 근데 뭐 자작곡 하신 것뿐만 아니라 원래 음악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뭐 삽입할 음악을 약간 영화를 촬영하면서 네. 또 약간 생각을 다 하셨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벨기에 있었던 시기 때는 이제 그때 작년 봄에 들었었던 플레이리스트가 있었고 그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좀 영감을 받았던 곡들이 있었고 뭐 밤에 낮에도 그랬었지만 자전거를 세우고 어디 안드레프에 잠깐 뭐 이렇게 한숨 돌리려고 했을 때 경찰이 와서 여기 서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계속 음악 들으면서 이제 밤낮 이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OST가 돼버린 거죠. 그냥 제 배경음악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느껴진다 저렇게 느껴진다 하면서 이제 살짝 생각하면서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거 영어로 발표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제 맘대로 쓰는 거잖아요. 저작권이고 뭐고 저작권이에요. 바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더불어 엔나인 배국사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진짜 엔나인 지원 때문에 그리고